근데 그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시험 보시면 점수도 되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 목표 확실히 정하세요. 목표를. 내가 이번 시험에는 꼭 어디까지는 꼭 준비하고 가겠다. 이건 꼭 확실히 정하고 그거에 맞춰갖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좋은 결과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 조금 하니까 나도 조금 하고 남이 열심히 하면 옆에서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직접 합격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목표 확실히 정하고 확실히 밀어붙여야죠. 일요일에 일요 심화반하고 연구반 강의하고 있는 안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시험이 지난번에 비해서 좀 쉬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시험은 합격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시험을 봤으면. 성능 인증, 제품에 대한 기술 기준 이것까지 준비하실 분들은 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본인이 그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는 그런 문제들 한 200~300개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착실하게 한 10점짜리가 나오면 한 7점 이상 맞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다고 하면 거기에 응용해서 답안을 잘 쓴 분들이 그나마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4교시 한번 보시죠. 3교시 아니고 4교시입니다. 4교시. 4교시 1번 보면 화재 모델링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화재와 피난, 존 모델, 필드 모델, 그 다음에 피난 모델에 그 시뮬럭스, 패스파인더 이런 걸 주로 많이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화재 감지 모델, 그 다음에 내화 모델 여기에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존 모델은 경계층 2개로 나눈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시행하는 거고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필드 모델 같은 경우는 존을 몇만 개, 몇만 개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여기 존 모델 특징, 필드 모델 특징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놓은 것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재 감지 모델은 감지기가 언제쯤 동작할 것인지 스프링클러가 언제쯤 동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재 성장 곡선 있잖아요. 화재 성장 곡선이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 1메가와트에 도달하는 시간을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죠. 만약에 감지기 동작 시간을 한 10초 후에 동작을 한다 하면 피난 시간이 그만큼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30초 후에 동작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피난 시간도 길어지겠죠.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동작 시간 같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A셋, R셋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도 연관이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들이고 4번의 피난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뮬럭스나 패스파인더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빌딩 엑소덕스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독성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난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에서는 시뮬럭스 패스파인더를 주로 사용을 하고 독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빌딩 엑소더스에 대한 것은 이제 거의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능 위주 설계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적용할 때는 이 빌딩 엑소더스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특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비교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씩 쪼개서 쓸 수도 있죠. 4~5개 정도 해가지고 시뮬럭스 1번에 독성 고려하지 않고 보행 속도는 밀도가 증가하면 감소하고 이렇게 쪼개서 쓸 수도 있고 이걸 하나로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표로 본인이 암기를 해놓던가 세팅을 해놓으면 이 표 가지고 한 페이지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압축해서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료를 준비하고 세팅을 하실 때 표를 많이 활용을 하면
나중에 그 공부 양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고, 내화 모델은 말 그대로 주요 구조 부재 우리 내화 성능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화 성능을 확보하는지 안 하는지, 화재 사이즈에 따라서 내화 성능이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예측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죠. 근데 국내에서는 성능 위주 내화 설계라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내화 성능, 그래 화재 저항을 적용을 할 때 표준온도 시간 곡선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설계 화재 곡선보다는 표준온도 시간 곡선. 우리 표준온도 시간 곡선 이거 많이 보셨죠? 3, 4, 5, 8T 플러스 1. 근데 이걸로 적용을 하는 거고, 실제 설계 화재 곡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화 성능까지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능 위주의 내화 설계에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데이터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는 지금 이걸로 적용하고 있죠. 이걸로 표준온도 시간 곡선으로 저기에 만족하면 내화 성능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 두께 있잖아요. 두께, 벽 두께, 고 두께, 기둥 두께, 이걸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만족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다른 더 얇게 하고 싶다, 벽 두께를 10cm로 5cm를 하고 싶다 하면 그 재료를 가지고 이 표준온도 시간 곡선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 성능을 만족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정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재 저항을 적용을 하는 거죠. 국내는 지금 표준온도 시간 곡선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 내화 모델 같은 경우는 건축 부재 내화 성능 예측하기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방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구조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구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내화 모델이란 이런 그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소방에서 이런 것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문제를 선택하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래서 만약에 정 다른 문제를 선택하기 힘들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3개는 알겠다. 2개는 모르겠고. 그럼 하나의 5점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5개 나눈다는 것은 하나의 5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2번에 피난기구. 피난기구가 전에하고 달라진 점은, 전에는 지하층도 있었어요. 지하층. 근데 변경이 되면서 지하층에 관련된 내용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상층에 관련된 피난기구 장소, 적용 장소인데 설마 이거 낼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다수인 피난 장비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게 화재 안전 기준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암기를 다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성능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잊혀졌던 건데, 이게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성능 인증까지 다 보면서 피난기구 이 정도까지 준비하실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법규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로터널. 도로터널은 우리가 방음터널 그때 크게 좀 크게 사고 한번 나고, 그 이후에 좀 그 터널에 대한 관계 등급 이거 변경이 좀 크게 됐죠. 그래서 얘는 거의 수험생들 거의 다 예상 문제였던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반에서도 이건 무조건 나오니까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1번 정도만 준비를 많이 했지. 1번. 나오면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임계풍속, 공식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임계풍속. 근데 공식이 이게 나오고 또 다음에 밑에 있는 보정 개수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위험도 지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잠재 위험 6가지. 얘 같은 경우는 밑에 그 터널의 관계 등급별 기준해가지고 이 관계 등급은 이렇게 좀 길게 서술해 놓은 그 6가지가 이게 서술에 되어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걸 위험인재 6가지로 이렇게 쪼개서 또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터널은 한 번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 깊이까지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다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1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하나에 8점 잡으면 되죠. 8점. 38, 24. 하나에 8점 정도 잡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인계풍속이나 보정계수는 공식 모르면 손 못 대는 거니까 그 공식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관련해서 뭐 잠재 위험 6가지 정도는 한 2-3가지 정도라도 이렇게 구라를 어떻게 치겠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때 손을 댈 수가 없죠. 4교시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법적인 사항, 법에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다. 다음에 이제 법 변경된 다음에 시험에 또 나올 만한 게 영순위로 지금 꼽고 있는 게 발전기잖아요. 발전기 용량 산정.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법적인 내용만 그대로 따지면 피지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피법이라고 해서 그걸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피법이라고 해갖고 변경된 발전기 용량 산정 방법. 그 부분이 이제 영순위가 되겠죠. 그 몇 개 있었거든요. 지피법하고 우리 그 터널. 이런 부분이 영순위였는데 이제 터널 나왔으니까 발전기 용량 산정. 그 부분은 이제 꼭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이 전압 강화. 처음에 전압 강화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서 딱 한번 그 계산 문제라는 게 꼬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도 못 풀어요. 한 번 틀리면 한 10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럼 15분 안에 또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15분 안에 사람이 이제 조급해지고 하면 차분하게 하면 풀 수 있는 것도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때 일단 경종하고 표시등 수평거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역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 개수 파악이 되어야 이거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은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 이 원이 수평거리 적용했을 때 25m 적용했을 때 원의 사이즈가 나는 거고 가운데 있는 네모칸은 450 한 개층 바닥 면적이 900이잖아요. 900을 두 회로로 하니까 한 회로가 450이죠. 450을 안에 넣었을 때 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450에 표시등이든 경종이든 하나씩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 층에 2개 들어가는 거죠. 2개. 7개 층이니까 14개. 14개 이것만 알면 이제 다 풀리는 거예요. 14개가 한 개당 몇 암페어 먹느냐. 그래서 이 먹는 부하전류 계산한 값이 2개의 합이 1.12 암페어 정도 나온다. 그럼 이제 전압 강화 식에 넣으면 6.38 정도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한다는 것은 6.38이라는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6.38이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6.38이라는 값은 우리가 수신기 공급 전압이 24V 공급할 때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80% 이상이면 19.2V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전압 강화가 6.38이면 17V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말단에 있는 경종이나 표시등이 동작 안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동작 불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할래?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개선 방안이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안 보면 전원반을 공장동에 설치를 하면 되지. 전원반을 가장 좋은 게. 그러면 전압 강화가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거리하고 전선의 굵기인데 그럼 거리를 줄여야 되죠. 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수신기하고 공장동이 400m니까 이걸 줄이면 공장동에 전원반 설치하게 되면 전압 강화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전선의 굵기. 전선의 굵기도 전압 강화에 영향을 미치니까 전선의 굵기를 더 크게 해주면 전압 강화가 줄일 수 있죠. 그걸 써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우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건 전압 강화다. 전압 강화가 법적으로 몇 볼트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 이 답은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정도 풀어주면 좋죠. 그리고 4교시에서는 이것을 좀 손대서 풀어줘야 그나마 쓸 게 있었지, 나머지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5번에 단열재. 우리가 단열하면 소방에서 단열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우리 소방에서 단열. 소방에서 단열 들어가는데 덕트에 들어가냐? 덕트? 제연석이 덕트에 단열재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열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온재, 단열재 우리가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보온재는 배관, 단열재는 덕트. 단열이라고 하는 이유는 열의 이출입이 없도록 만드는 게 단열재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건축적인 요소, 내단열, 외단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떨어지지만, 우리 소방에서 단열재를 덕트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덕트 안으로 열기류가 침입을 하게 되면 덕트 내부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기체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이 커지고 손실이 더 증가되죠. 그러면 공기 흐름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단열을 해줘야 돼요. 단열을.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열이 덕트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보온재는 우리가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온도를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온도가 외부로 그 열 방출이 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보온재라고 사용하는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단열재를 보온재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다시 문제로 와서 단열재를 여기 보면 열 전도. 단열이라는 것은 열 전도가 안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 전도가 뭐냐? 지금 1번에 물어본 게 그거예요. 열 전도가 뭐고 단열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단열이라고 하는 열 전도가 안 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열 전도는 이 공식에 보면, 이건 이제 전도의 공식인데, 전도. 여기서 K가 열 전도율이에요. K가. 그래서 K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왼쪽으로 옮기면 단위가 와트 퍼 메타 K. K든 도시든 이제 같은 건데, 그 동그라미 3번에 그 내용 있죠. 열 전도율. 그래서 열 전도율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단열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열 전도가 높을수록 단열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단열재는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을 가지고 단열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1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 2번에 이 단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냐. 이제 크게 한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선 재질이죠. 재질. 어떤 재질로 단열재를 만들 것이냐. 무기질이냐 유기질이냐. 크게 2가지로 나누죠. 무기질이냐 유기질이냐. 그래서 이 무기질이냐 유기질, 그 뒤쪽에 보면 이제 단열재의 종류의 그 특성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단열재에. 공기, 우리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공기층이 있을수록 보온이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공기층이 적을수록 보온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대신 수분이 많을수록 보온이 더 안 돼요. 물이 공기보다 열 전도가 더 잘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분의 함수율, 이 부분이 열 전도율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밀도가 높을수록, 우리 고체하고 우리 스티로폼하고 당연히 이 쇠나 나무 이런 부분들이 밀도가 높은 게 열 전도가 더 잘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밀도. 그 다음에 온도는 고온면과 저온면에 어느 정도의 평균 온도를 가지고 열 전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아니 말로 이거는 평상시에 준비를 해놔야 쓸 수 있는 거지, 단열성에 영향을 미치는, 몰라, 건축을 좀 전공하신 분들은 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평소에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단열재의 종류. 크게 무기질 단열재, 유기질 단열재 이렇게 나누는 거죠.
무기질 같은 경우는 우리 불연제가 많죠. 불연제. 기본적으로 불연제고요. 그 다음에 유리, 섬유, 글라스 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글라스 울. 유리, 섬유, 그 다음 앞면, 미네랄 울. 이런 종류들이 있고, 유기질 단열재, 셀룰로스 섬유판, 밑에 있는 압축 스티로폼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핑크색. 아이소 핑크라고 해가지고, 핑크색 단열재 굉장히 얇은 압축으로 된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단열재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결론은 안 써놨지만, 우리가 이제 화재 확대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내단열과 외단열 할 때, 내부 마감재를 외부 마감재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마감재를 외벽을 타고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단열재를 준버린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론에 언급이 되면 괜찮겠죠. 화재 확대 측면에서 단열재를 봤을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보지 않았고, 그냥 물어보는 문제에 충실한 그런 답변 위주로 이렇게 답을 작성을 한 겁니다. 단열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 오류 이연물. 지금 이 이연물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주위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연물에 관련 분명 지정 수량, 오류 이연물이야 자기 반응성 물질 해가지고 내부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가 불가능한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이거 모든 이연물은 가열 충격 마찰을 안 좋아해요. 또 점화원 안 좋아하고. 이건 기본이죠, 기본. 이게 쓸말이 없어도 가열 충격 마찰 점화원 관리. 이건 모든 이연물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 분명 지정 수량이 변경이 됐네 안 됐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시행이 7월 30일부터인가예요. 시행이. 근데 아직 5월달이잖아요. 이게 시행이 안 된 걸 가지고 이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혹시 그 되기로 한 그 내용, 그 지정 수량 변경된 부분 있잖아요. 1종이 10kg, 2종이 100kg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썼다고 하시면 그거는 시행이 7월 정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7월까지는 지금 있는 이게 법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은 법 적용 전에는 당연히 현행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법 적용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좀 언급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출제위원이 그걸 노리고 출제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고, 법적인 기준으로만 따지면 그게 맞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오류 이온물 안에 유기과산화물은 말 그대로 페록시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겠죠. 네.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구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언급을 해주는 게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특징. 사용시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저장, 취급, 사용 다 관련이 되는 거죠. 항상 사용시 주의사항은 충격 마찰, 가열 충격 마찰, 주변의 점화원 관리.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하면 두 줄이잖아요, 일단. 가열 충격 마찰, 점화원 관리.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특별하게 저장 용기, 그런 재질들, 이런 부분들이 반응성이 없는 그런 재질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된다. 좀 차가운 곳에 보관을 해줘야 되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온물 하면 유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 또 사류이온물,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6교시 같은 경우는, 아니 4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문제 선택을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두 문제는 선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문제 선택 잘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6번은 다 하셨을 것 같고요. 네. 피난기구도 아마 이건 다 뭐지? 반은 다 알잖아요. 네. 피난기구 바뀌었으니까 뒤에 거는 그냥 적당히 화제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재 모델도 반은 알잖아요. 네, 반 알죠? 네, 그러니까 반을 적고 반을 그냥 네. 상식선에서 비슷하게 적었어요. 네, 네. 그렇고 전압강화. 전압강화는 저는 그 문제는 안 건드렸어요. 네. 그리고 단열재를 이게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유기질 이렇게 나눠서 적고 그냥 이런 거 적고 그냥 그 성능위 조사를 대해서 보면 필로틴에 단열재는 불연제도 쓰고 뭐 그런 예. 것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또 이번에 서촌화재 SMC하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단열재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섞어서 이제 그 밀폐구조의 연쇄 단열재의 문제 그런 거 그림 그려서 그냥 뭐 해주셨어요. 고생하셨네요. 네. 이걸 썼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4교시. 이게 문제 선택이, 그 문제가 어려우면 점수는 좀 후하게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쉬웠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문제가 너무 쉬우면 점수를 어떻게 줄 것 같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주죠. 점수 주고 싶은 대로 막 높게 주면 합격자들이 막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합격자에 대한 조절을 하려면 문제 쉽게 나온 것은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줄 거고, 문제가 어려운 것은 점수를 후하게 줄 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뭐 점수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시험이든 합격자는 나오고 본인한테도 기회는 온다. 그래서 시험을 이제 보기 시작하셨고 시험 볼 때마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몇 점 이상 올리고 싶다. 내가 이번에 뭐 한 300개 가져갔는데 다음에는 꼭 400개 이상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딱 시험 때마다 그렇게 이루어가면은 좋은 날이 오죠. 근데 그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시험 보시면 점수도 되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 목표 확실히 정하세요. 목표를. 내가 이번 시험에는 꼭 어디까지는 꼭 준비하고 가겠다. 이건 꼭 확실히 정하고 그거에 맞춰갖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좋은 결과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뭐 조금 하니까 나도 조금 하고 남이 열심히 하면 옆에서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직접 합격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목표 확실히 정하고 확실히 밀어붙여야죠. 여하튼 이번 시험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고 소설 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합격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아시잖아요. 예?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시험 7월 시험 바로 준비하셔야죠. 올해 좀 좋게 끝내려면 더 바로 시험 준비하셔서 바로 밀어붙여야죠. 남들도 다 비슷한 기분일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그걸 빨리 마음 추스르고 다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라고, 예, 다음 1시간 바로 뭐 좀 쉬었다 가셔도 되고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